오늘은 문학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치료의 그 원리에 따라서 구조화된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을 문학치료에서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원리와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이제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을 문학치료에서 어떻게 다뤄나갈 수 있겠는가. 선정된 작품은 오정희의 전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40대 부부의 그 권태기, 어떤 그 무기력감, 이것을 주제로 한 내용인데, 남편이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고 그 한 여자가 남편의 방에서 전갈을 발견하게 되면서 남편이 떠난 이후에 바로 그 첫날 밤부터 전갈을 보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남편이 돌아오면서 죽은 전갈이 발견된다는 짤막한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치료에 관한 논의는 아직은 여러 가지 심리치료 중에서도 확고한 정착을 보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학수 선생님의 문학치료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구조화된 4단계 모형을 제가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변학수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도 참고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불안의 종류라든가 이 개념이라든가 치료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문학치료의 원리로서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그 제목으로 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문학치료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 내용이 이어서 오늘은 좀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불안에 대한 그 치료의 방식들이라든가 신체적, 뇌 증상,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기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안의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 시험 불안이라든가 발표 불안이라든가 또 사회 불안, 대인 관계죠. 직장에 가기 싫어하고 사람을 좀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공황장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증상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신체 증상도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이라든가 혈관의 축소라든가 또 그 복부의 그 불편감이라든가 구토, 죽을 것 같은 그 예감 이런 증상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공포증, 뭐 고소공포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물론 실존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 삶 앞에 늘 드리워져 있는 어떤 그 죽음과 소멸에 대한 그 불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드는,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어떤 그 일에 전념할 수 없다거나 또 큰일을 앞두고 불안감에 닥칠 때 크고 작은 불안들, 이걸 이른바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뤄볼까 합니다. 누구한테나 있는 불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정희 여류 소설가의 전갈이라는 단편 소설을 가지고 이 우리 앞에 닥친 그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불안의 그 정체를 발견하고 자각하고 또 통찰해 가면서 불안을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에 대한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치료 방식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 중에서도 물론 이제 약물 치료는 이제 정신과 그쪽에 소관이기 때문에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을 투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고, 나머지는 이제 정신치료, 특히 이제 상담 과정, 상담 치료가 있고요. 문학 치료는 어떤 쪽에 속하냐면은 특정한 매체를 도구로 한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과정이 좀 있어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라포의 그 형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금 있다가 제가 문학 치료의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는 다시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학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쉽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자신의 불안에 대한 문제, 자신의 증상을, 또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인생 주제를 직면한 어떤 미해결 과제를 다뤄 나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문학 치료는 크게 보면은 내러티브 노출, 또 내러티브 치료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된 기억의 내러티브죠. 내가 주관적으로 과거를 경험했던 내 기억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만의 주관적이고 독특한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경험된 기억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미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쓰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발견해서 나의 미래의 삶을 재구성하고 과거까지도 재구성을 해서 과거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던 그 과거 이야기를 나의 현재의 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표현하고 또 자각하고 발견함으로써 과거의 기억도 재구성되고 미래의 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해낼 수 있는, 재구성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의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치료는 이러한 내러티브 노출이라든가 내러티브 치료 과정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문학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만, 이 문학 자리에 뭐 영화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영상, 웹툰 어떤 것을 다 넣어도 됩니다. 미술 작품도 넣어도 됩니다. 단지 이제 미술 치료나 영화 치료 뭐 이런 각종의 그런 치료 방법과 좀 다른 점은 언어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일반 상담하고도 좀 다른 점은 문학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다는 점이고, 또 미술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그림이라고 하는 형식인데, 사실 그것도 그 언어화된 내러티브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것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이나 글로 표현화되는 이 상징화 작업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학 치료의 그 관점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 뭐 불안에 대한 치료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문학 치료는 상당히 그 장점과 효과가 있다는 점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한 치유의 그 방식 중에는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또 외국에서는 인지행동치료라는 관점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불안은 일종의 그 예기 불안인데, 지금 있지 아니한, 그렇지만 생각으로 그 불안을 불행할 것이다, 어긋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그 예기 불안. 불안은 다 예기 불안이죠. 물론 과거에 경험된 그 공포, 두려움과 관련된 불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기 불안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에서 온다. 인지 과정을 수정을 하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고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지를 교정하고 행동, 탈감작화라고 해서 그 작은 행동들을 이렇게 해봄으로써 행동 교정을 통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교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문학 치료의 관점은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명상적인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고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치료의 관점에서 크고 작은 어떤 병의 증상들을 치유해 나가려면은 당연히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겠죠. 물론 어떤 문학적인 배경 지식 그것이 직접적으로 동원될 필요는 없겠지만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또 삶의 어떤 다양한 국면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에 대한 그 방법론들 또 기법들이라든가 또 심리학적인 지식들 또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는가에 대한 제3의 동향들이 있어요. 명상이 포함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공부가 병행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문학 작품을 그 대상자들, 참여자들, 내담자들에게 거기에 딱 맞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에서부터 그것에 개입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임상적으로 개입해 나갈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그 소양에 따라서 즉각적인 아이디어와 적용의 그 방식이 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 치료는 문학 전공자가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문학 치료가 정착되는데 어떤 그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문학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또 배우고자 하는 또 이걸 통해서 치유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학 치료라는 것이 다른 심리 치료에 비해서 어떤 효과와 장점이 있는가 그 점을 간단하게나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아직 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띄워서 간단하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문학 치료의 원리가 뭐고 구조화된 모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그 가능성, 하나의 그 아주 작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구조화된 모형으로 제가 다시 만든 4단계 구조화된 모형에 맞춰서 오정희의 정갈 속에 나타난 불안의 증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불안,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불안은 무엇이고 그런 불안들을 나에게 맞춰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들을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학 치료의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제1과 제1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제는 앞선 제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런 제목의 영상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문학 치료의 원리를 일단은 조금 안내를 해드리자면 나를 찾는다는 것은 일단은 나의 정체성,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각과 통찰을 의미합니다. 참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낯선 자는 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 치료사, 또 촉진자 또는 안내자, 디렉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상담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문학 치료사를 낯선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낯선 자를 통해서 나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미해결 과제라든가 나의 어떤 그 문제점, 나의 걸림돌, 나의 어떤 그 증상들을 현저히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문학 치료의 하나의 그 명제를 우리가 그 원리를 하나의 명제로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매체가 이제 동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더 넓게 보면은 꼭 그 낯선 자를 그렇게 협소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문학 치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문학에 대한 어떤 그 이해 감상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문학 작품 자체로서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증언을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인데 갑자기 그 무기력증,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권태감이 몰려와 가지고 어떤 그 종교적 신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눈길을 착 돌려서 책장을 보니까 이상의 권태라는 작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태인데 이상의 권태라는 작품이 있네 하고 빼어들어서 정신없이 읽는 과정에서 그 산골 마을에서 이상희가 느꼈던 그 무료함, 삶의 권태, 그 무기력증을 생생한 묘사에 정신을 빼앗겨서 읽다 보니까 자기의 권태가 증발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의 증언 내용이 바로 문학 치유의 과정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문학 치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어떤 그 테마, 또 내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나 어떤 경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음악, 뭐 미술, 영화 다 좋습니다. 뭐 웹툰, 애니메이션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면한 그 문제의식이나 나의 증상을 스스로 자각하고 통찰해 가는 그 치유의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언어, 나의 내러티브, 내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창조가 될 수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문학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지 이제 반드시 언어화된 상징화 작업을 거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문학치료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이나 권태, 어떤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줄기차게 추구해오던 것들도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시들해질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의 문턱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나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흥미거리나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쪽으로 시선을 약간 돌려주면 정서가 환기가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흘러가듯이 내 관심을 딴 데로 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문제의식이 고여있다가 확 넓어지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자각과 통찰을 얻으면서 생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가 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 이것저것 기웃거릴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이를테면 이제 전통 시장 같은 데를 우리가 찾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치유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왁자지껄한 전통 시장을 찾아가서 보면은 정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 뭐 후루룩 오뎅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전혀 딴판인 사람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저런 것에 관심도 있나 할 정도로 나하고 딴판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료의식이나 연대감을 느끼고, 사람 이러저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느새 나의 어떤 권태감도 증발돼 버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삶의 생기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서를 환기하면서 내 흥미거리가 가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학치료의 관점은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부여한 그것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나의 문제점을 그 속에서 털어놓는 과정에서 나의 문제의식을 나도 몰랐던 문제의식도 재발견하게 되고 내 문제의식의 그 핵심 그 의문점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나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어떤 그 닫힌 문을 열어젖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을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삶의 중앙에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삶을 못 보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과 같은 것을 그려가지고 크게 눈앞에다 대면 그게 사과인 줄 모르듯이 말이죠. 그리고 슈퍼문이 떴다고 하더라도 그 밝은 슈퍼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이 달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문 안에 왔을 때는 내 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문을 열어젖힐 힘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치료의 첫 관문은 나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어떤 흥미거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가볍게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효과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쉽게 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내러티브를 내가 구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치료의 효과와 장점부터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학 치료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치료의 장점과 효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나하고 비슷한 어떤 증상을 가진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는 내가 관심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치료사는 그 내담자, 그 참여자의 증상에 정말 적확한 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작품을 얼마나 잘 선정을 하고 잘 운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담자의 그 참여자의 그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자기 이야기를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에 이제 문학치료사의 그 역량이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에 잘해야겠죠.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고요.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도록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면을 꺼내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남의 이야기나 험담이나 이건 쉽게 할 수 있지만 나의 문제점을 정말 진지하게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담자하고의 그 라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을 줄일 수가 있죠. 남의 이야기 하듯이 흥미로운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쉽게 나누면서 내 내면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나를 표현하고 관찰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걸 이제 탈동일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이나 동물로 자기를 은유화해서 또는 직유적인 비유법을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문학 작품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문학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그 참여자 자신은
어떤 식물이나 동물로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법을 통해서 표현법도 기르고 그만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품을 통해서 타인의 삶이나 또 삶 전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양적인 측면에서 또 삶의 이해가 또 깊어지고 넓어지다 보면은 자기 문제를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상담자와 힘겨루는 그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의지할 만한가, 털어놓을 만한가, 이런 거 상담자와의 힘겨루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상담자와의 그 라포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일반 상담에서와 같은 그런 힘겨루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효과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구조화된 4단계 모형을 우리가 이 변학수 선생님이 제공한 거를 일단 한번 보고 제가 제공한 구조화된 4단계 모형을 이어서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에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학치료 변학수 선생님의 이 책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첫 만남에서 평온하게 맞이해서 자기 소개, 집단 치료 같으면은 집단 모임이라면은 각자가 자기 소개하고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가를 긴장감을 좀 놓게 하면서 친절하게 맞아주는 자기 소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갖는 점에서는 집단 상담에서 마찬가지로 도입 단계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학치료에서는 이제 작품에 대한 선정입니다. 그 선정된 작품을 좀 안내한다든가, 또 집단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 증상에 관련된 어떤 책을 그쪽에서 내담자들이, 참여자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일단 사전 작업으로 일주일쯤 개별 면담이나 그룹별로 읽고 쓴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이게 이제 도입 단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 단계에서는 표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자기 그 작품과 관련된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써 또 말로써 쓰게 하는, 표현 작업하는 내용이 작업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라든가 생각,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글로 쓴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 표현되는 작업이 적용되는 단계가 이제 작업 단계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단계에서는 그 작품을 통해서 내 문제, 내 증상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내 문제를 발견하는 자각의 단계로 통합 단계를 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새 방향 설정 단계.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 단계를 설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공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모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이 모형을 자기 것으로 적용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기만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정희의 정갈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단계별 모형에 따라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집단치료의 장면이라면 이미 좀 숙제를 내주고 뭐 인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가자의 그 개별적인 어떤 상태들을 조사한 그 기록지를 가지고 또 작품에 대해서도 좀 읽어가지고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이제 공지된 것이 없고 실제 현장에서 이 작품을 접했다라고 했을 때는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 소설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처음 봤다고 치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소개를 하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치료의 그 전개 과정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여자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햇빛을 쬐러 가자. 방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맞대고 전자놀이판에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고 있던 두 사내 아이는 뜻밖의 제이의 의아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올려다 보았다. 자, 요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두 아들들에게 이제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 대목으로 소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강가에서 의외의 그 전가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요약본처럼 군데군데 핵심적인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강가에서 전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흥분과 경탄에 다급한 손짓으로 가리키는 곳은 강둔덕의 왜 굵은 고사목의 둥치였다. 밑둥 부분에 흙이 깊이 무너져 얽힌 뿌리가 드러나고 곁에는 방금 그곳에서 젖혀놓은 듯 젖은 흙빛이 생생한 돌이 나뒹굴어 있었다. 아마도 어린 두 사내아이가 힘을 합쳐 바위벽을 밀듯 역사했을 법한 큰 돌이었다. 보세요. 이상한 벌레가 있어요. 가재 같아요. 썩은 나무 뿌리들이 얽혀 들어가는 곳에 그것보다 한결 엷은 색의 손가락 길이의 벌레가 엎드려 있었다. 앞으로 모은 두 개의 집게발과 길게 뻗은 꼬리로 그것은 얼핏 가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여자의 얼굴에 문득 떠오른 긴장의 빛을 알아채기에는 아이들의 낯선 벌레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강했다. 가재가 아니야. 정갈이라는 거다. 어조를 낮추는 일 따위는 이런 경우 무의미한 조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는 조그맣게 말했다. 죽은 건가요? 큰 아이가 이마를 찌푸리며 물었다. 죽었나 봐. 죽은 거야. 작은 아이는 형의 말을 흉내내어 맞장구 쳤다. 죽은 채 할 뿐이야. 그 여자는 고개를 흔들며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들을 조금 뒤로 잡아당겼다. 그것은 아이들의 길지 않은 인내력을 알 것이다. 죽은 채 엎드려 있다가 조바심으로 참을성이 없어진 혹은 이미 안심해버린 아이들이 발로 건드리거나 손으로 집어 올리려 치면 날카롭게 꼬리 끝을 쳐들 것이다. 이미 그 여자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리고 친근한 몸짓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전갈이라는 거를 강가에서 처음 보게 된 두 아들들의 그 충격에 대해서 여자가 그 엄마인 그 여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전갈을 언제 처음 봤냐면은 해외 출장을 떠난 남편의 그 빈 방에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여자가 보게 된 전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던가. 전갈을 처음 봤을 때의 공포. 단지 공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복합적이고 부정확한 느낌일지도 모른다. 공포 속에는 그것이 어떤 동기, 대상에 유발된 것이든 극도의 단순성과 생생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공포를 그 여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환상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서 하나의 불안과 공포의 상징인 셈이죠. 이게 처음 봤을 때 그것은 남편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밤 그가 쓰던 방에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을 때 그 여자는 불이 켜진과 동시에 벽과 천장이 잇닿은 틈서리에서 길게 붙어있는 물체를 보았다. 거의 흰색에 가까운 엷은색 벽지 위에 연한 갈색의 몸뚱이는 도들새김의 장식처럼 튀어나와 견고하게 붙어 있었다. 처음 그 여자는 그것이 그리마의 한 종류라고 일이라 생각했다. 두려울 것이 없다.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 여자는
선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그것에서 눈길을 뗄 수도 없었다. 꼼짝하지 않고 벽에 부착해 있던 그것은 그 여자의 팽팽한 시선에 마지못해 끌려오듯 마침내 벽을 대각선으로 가르며 느릿느릿 내려오기 시작했다. 불빛이 만드는 그림자 때문에 몸뚱이는 되게 부풀어 퍼져 보였으며 실제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리로 헤엄치는 듯한 움직임은 부드럽고 마냥 권태로워 보였다. 정갈이구나. 그 여자는 중얼거렸다. 그것은 어쩌면 정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믿을 수 없는 확신을 얻기 위한 중얼거림이기도 했다. 그때까지 실제로 정갈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여자에게 정갈이란 대개의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그것이 가진 바 맹독성, 야행성, 자맹, 비밀스럽고 잔혹한 생존 방식에 대한 인간의 미신적인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로 길들여진 상상력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속성의 상징성에 지나지 않았다. 전갈에 대해 그 여자는 생물도감의 그림보다 여름밤의 남쪽 하늘의 긴 주걱 모양으로 늘어서 나타나는 자신의 별자리로서 익숙했다. 정갈좌인 당신은 비밀과 죽음, 어둡고 잔인한 열정과 성적 환상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점성술 따위를 믿지 않았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간파해버린 정갈은 꼬리를 쳐들어 둥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저기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나 1초와 2분의 1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여자가 젖어있던 이별 뒤의 허탈감과 해방감, 불분명한 가슴의 힘, 예상 따위를 비웃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소리로 천천히 사라졌다.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책상, 책장, 엽총, 배낭, 옷걸이에 걸린 채로인 옷가지들이 곳곳에서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정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여자가 혼자 힘으로 설사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그들의 힘을 빈다 해도 들어 옮길 수 있는 짐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기껏 그날 밤 그 여자가 한 일이란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늘상 해오던 방법, 즉 붕상가루를 뿌리고 마른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것만이 정갈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독충의 위협, 환상 앞에서 그 여자는 무력했다. 밤새 그 여자는 아이들의 연한 살을 찌르고 재빨리 달아난 환상에 시달려 역시 한 마리의 정갈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였던 것이다. 이게 그 여자가 처음 남편의 방에서 보게 된 그 전갈의 체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 바로 그것의 상징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불안에 대한 전갈을 통한 그 여자의 생생한 체험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그 여자가 전갈로부터 받게 된 여러 가지 그 불안의 느낌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 전갈이 가져다주는 나의 불안함,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그 여자가 탐색해가는 과정으로 돼 있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그 여자는 남편의 방에서 전갈을 보았다. 전갈은 그 여자의 기척에도 피하려는 빛 없이 책상다리나 천장, 방의 틈서리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전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여자는 남편의 방문을 열 때면 핏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니,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전갈에 대한 그 여자의 환상과 두려움은 더욱 커진 듯했다. 방에 어디선가 숨어 수많은 새끼를 치고 서식하리라. 그 여자는 자주 마른 쑥을 태웠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닫힌 창가에서 안타깝게 비비적거리며 자욱히 서리는 매캐하고 독한 연기에 기침을 해대며 그 여자는 그것이 제독이나 살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일종의 주술적 행위로 느껴지곤 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정갈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 방법들은 무기력하고 오히려 환상과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다는 서술 내용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여자가 전갈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그 부부의 싸움 소리, 그리고 저녁마다 늦게 돌아오는 그 바이올리스트인 그 남편, 야간업소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그 불안과 두려움, 그 싸움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삽입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 소리가 뚝 끊치고 늦은 전력을 알리는 귀찮은 일에 짜증기를 숨기지 않은 요란한 그릇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또 다투고 있는 모양이었다. 졸려서 미치겠어요. 하고한 날 이렇게 밤늦도록 기다리는 것도 못 견딜 노릇이에요. 어쩔 작정이에요. 말 좀 해봐요. 아, 나는 불안해요. 나는 종종 내가 껍질만 남은 벌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라는 그 위층의 40대의 어떤 그 권태기에 접어든 또는 생활상의 문제로 남편과 다투면서 여자가 겪어야 했던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 남편은 그 어느 날 그 여자의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위층에 사는 그 여자의 남편이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 여자의 목격담이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렵 똑같이 40살 동갑나기인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은 무력감이었다. 40살이란 자기의 시절이 지나고 있다는 초조감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새로운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을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추어 엽사인 그는 아프리카의 신생국의 냉장고 세탁기를 따위를 팔러 가면서 말라리아와 독충의 위협보다 분명 더럽히지 않은 초지와 밀림,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여자 역시 살아온 세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에게 가르쳤으나 그것은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간의 시간은 아마 그 여자의 전 생애와 맞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의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리라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 권태기에 접어든 그 여자의 그 핵심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남편과 권태기에 접어들었고 그것을 마무리라도 하고 싶다는 듯이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청해서 떠나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이런 거 고독,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런 그 정가를 통해서 불안감을 통해서 비로소 갖게 된 그 여자의 내면 탐색의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해석하면서 자기 문제로 가져와서 나의 불안의 그 원인을 탐색하고 그것에 접근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오정희 정갈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나의 불안 내러티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문학치료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죠? 그 마지막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그 여자는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과 가슴을 찌르는 곡성에 밖으로 나왔다. 그 여자의 집 바로 밑에 화단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 뿐 신새벽에 맞게 된 흥하고 상스럽지 못한 일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 윗집에 사는 40대 부부의 그 남편, 늘 싸움에 시달렸던 남편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죠. 자, 이제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 여자는 밥을 안 친 뒤 청소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직 아침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지만 서둘러야 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남편이 올 때까지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 자신에게 허락된 한정된 시간을 뜻하는 것인지 그 여자 자신도 기실 잘 알지 못했다. 남편의 방에 들어가 드러낼 수 있는 물건들을 대강 마루로 옮겨놓고 방 안의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빗자루를 넣어 책장 밑을 깊숙이 훑어냈을 때 그 여자는 먼지와 머리칼 따위를 풀솜처럼 뒤집어 쓰고 숨어있는 벌레를 보았다.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은 정갈이었다. 이게 소설의 끝입니다. 오래전에 죽어버린 말라 죽은 정갈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으로 남편이 바로 오기 전에 소설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여러 가지 여운 있는 이 결말 속에서 독자들은 여러 가지 죽은 정갈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여자가 정갈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의 내용은 무엇일까를 한껏 상상에 들어가면서 이 읽어가는 수용자들, 참여자들의 나의 불안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 문학치료에서는 불안을 주제로 한. 자, 이게 이제 소설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불안을 주제로 한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을 선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문학치료의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단계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샘플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단계는 도입 단계로서 일단은 참여자들에 대한 자기 소개라든가 또 이미 제출된 어떤 문장 완성 검사라든가 간단한 그림 검사 같은 걸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소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떤 그 비유한다면은 어떤 별명 같은 것을 문학치료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뭐 식물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자기 개방성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또 긴장된 어떤 분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내면을 드러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도 있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금 이완시켜주는 그런 그 만남의 친숙한 장면을 우리가 2단계에서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는 것이 좋아요. 문학치료는 크게 봐서 내러티브 노출의 치유 과정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삶을 대표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삶은 하나의 이야기죠. 그것도 과거에 자기가 기억에 담아온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삶은 기억된 경험이고 하나의 이야기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대로 자기 삶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불안과 관련된 자기의 이야기를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편안하게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뭐 교양 수준 또 문학에 대한 안목 이런 것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로서 정리를 하고 쓰고 싶은 이야기대로 자기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이번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치유사는 내러티브 치유라고 하는 거, 내러티브 노출이라고 하는 거, 문학 치유 과정이라는 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죠. 목표는 나의 삶의 불안함, 내 삶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의 요소들을 미자각된 것이 있다면은, 말하자면 자각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막연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자각된 불안함에 대해서 명료화 과정을 통해서 그 불안의 정체를 선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불안한 삶에서 평온하고 안도감 있고 안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안의 불안함,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점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불안함과 원인,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우리 치유의 과정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개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이게 이제 도입 단계예요. 서로 자기 소개도 하고, 내러티브의 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여기 치유 과정에서의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정희의 정갈이라는 작품도 짧게 이 정갈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의 상징과 두려움의 상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흥미롭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참여자들이 다루고 싶은 어떤 유행가 가사라든가 또 불안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다뤄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적절하다면은 그걸 가지고 다뤄도 된다는 점을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증상과 개인적인 그 정보들을 치료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어야겠죠. 이미 수집이 완료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2단계에서는 이제 전개의 1단계인데 작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오정희의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한 대목을 현장에서 줄 수도 있어요. 이 대목을 한번 읽고 남편의 방에서 그 발견된 정갈의 그 장면, 그 장면을 준다거나 또 어떤 대목, 그 대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짤막하게 주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라든가 그 감상의 느낌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품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쉽게 꺼낼 수가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거 전혀 배제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좀 안내를 하면서 그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목소리를 참여자들의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한껏 안내를 해주는 것이 2단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치유사가 과연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든가 또 그녀는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또 40대의 부부의 권태로운 삶이 나오는데 내가 경험했던 권태로운 어떤 관계라든가 권태로움 그 속에서 느낀 불안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작품과 참여자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 간격을 한껏 이렇게 좁혀주면서 1대1의 대응 관계, 적용의 단계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수용자들에게 이것이 쉽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치료사가 굉장히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안내를 해주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갈로부터 그녀가 불안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든가 이러한 그 적절한 질문을 안내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작품에 대한 그 자기 느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2단계, 이 3단계 전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대응시켜서 불안, 내가 경험한 불안,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털어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제 심화 과정인데요. 어느 정도 이 말로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듣게 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4단계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글쓰기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전에는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간단한 어떤 그 명상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야기로 들어갈 때는 일종의 회상의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회상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서 떠올려서 그 영상, 과거 기억의 그 영상 장면을 충분히 관조할 수 있는, 떨어져서 바라본다. 이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일종의 영상관법을 과거에 기억된 어떤 거, 상처나 불안, 그 장면을 상당히 고통스럽고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숨을 고르게 하고 호흡 명상이나 영상관법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호흡 명상이 뭐고 충분히 이완시킨다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이완시켜서 영상관법을 하게 되는 그것도 감정이나 생각, 욕구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실시하는가 요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상 또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요 장면은 제가 안내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연대기적으로 글쓰기도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 유년 시절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 그 다음에 어떤 사회생활 또는 결혼생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으로 쓸 수도 있고 맥락적으로 인과적으로 가장 굵직굵직한 대목만 간단하게 A4 용지로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써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작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쓰기가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짤막하게 시적인 표현, 짤막하게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불안, 말하자면 이제 상징적인 것이었잖아요. 나의 전갈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전갈. 그 여자는 작품 속에서 남편의 방에서 전갈을 발견했지만 내가 발견했던 나의 전갈은 무엇이었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나 원인 이런 것들을 산문으로 써도 되고 연대기적으로 써도 되고 또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도 써도 된다. 어쨌든 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쓴다는 것은 머물러서 과거의 기억을 탐색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4단계는 치료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단계는 마무리 단계가 되겠죠. 이 마무리 단계는 이제 자기 불안에 대한 정체와 그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었다, 이것을 자기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불안, 자각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지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각된 나의 불안은 무엇이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글쓰기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위해서 내가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꼭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이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한 불안이 있었고 이 불안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없으면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목표가 없는데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새롭게 알게 된 불안에 대한 자기 정리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그 실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답변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치료사는 상당히 심도 있는 어떤 불안에 대한 또 실천적인 대안과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대안이라든가 방법들을 이미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문학 치료의 과정에서 불안을 테마로 한 문학 치료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기존의 4단계라고 하는 이 모호한 방법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5단계 과정으로 제가 조금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자기만의
그 치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선정되는 작품도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그 짧은 시나 뭐 유행가 가사를 동원해도 됩니다. 대중가요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불안의 그 속성이라든가 불안의 종류들, 그리고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증세, 그리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요소, 불안을 가졌을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참여자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치료사가 뭐 선명하게 딱딱딱딱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먼저 참여자들이 내면에서 불안의 정체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것을 자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그 불명료한 상태에서 명료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밀한 구성 과정을 치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료사 자신이 불안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요소를 다뤄나갈 수 있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는데요. 문학치료의 그 과정과 그 원리를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문학치료의 원리는 나를 찾으려면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 원리를 통해서 문학치료의 그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제가 아마 문학치료의 그 치유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5단계로 자세히 나눠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질문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문학치료, 불안을 주제로 한 문학치료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